발작하는 미국채 금리, 연준과 월가의 말말말. 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에는 국채 금리가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5%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연건이 요즘 미국의 국채 금리 상당한 좀 발작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장기물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선을 이제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시장도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우선 5%대라는 거는 심리적 저항선을 한 차례 구축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10년물이 5%를 넘었다가 다시 한번 좀 되돌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국채금리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전문가 분들에 따라서 좀 조망하는 분야가 좀 다른데 5.3%, 어떤 분들은 그냥 5% 정도 선에서 상단이 막힐 것이다. 좀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자 한다면 과연 지금 국채금리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 메인 요인이 무엇이냐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을 텐데 텀 프리미엄을 저희는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텀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기간에 대한 실정,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제가 사실 채권을 다시 원리금 상환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럼 10년 동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년보다는 10년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다. 그거에 따른 리스크를 나는 프리미엄으로 받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텀 프리미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국채 공급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 재무부가 미 국채 발행량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텀 프리미엄의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월 30일 정도에 이제 미국이 한 차례 더 우리가 앞으로의 국채를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이냐를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데 네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뛰고 있는 어떤 한 이슈이다 보니까 제가 관련해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압력은 지속돼서 누적될 수가 있을 거다. 네. 언제까지? 이런 미 국채의 공급 이슈가 꾸준하게 지속될 때까지는 누적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국채를 왜 공급하는지를 저희가 한 차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이유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돈을 계속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사실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적 차원으로의 어떤 예산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찌됐건 간에 꾸준하게 돈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금은 누적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가 점차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성이 점차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발행된 국채를 통해 돈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국채에 대한 텀 프리미엄은 꾸준하게 올라서 상승세는 지속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는 언제가 분기점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11월 정도에 부채 한도에 대한 재협상안이 조금씩은 네.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적자라든지 아니면 재정 정책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10월 30일 정도에 공개될 예정인 국채 수급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는 좀 눈여겨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재무부에서 또 국채 발행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도 관련해서 뭐 경기라든지 또는 물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멘트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씩 또 발언의 그런 뭐랄까요, 뉘앙스도 좀 바뀌는 것 같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사실 국채라는 것 자체가 좀 일반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특히 금리라는 부분이 좀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월가의 구루들이라든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채권 시장 내에서 여파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아무래도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고점일 수 있다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워딩 자체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워딩 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시장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러한 뉘앙스와 톤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 속에서 어떠한 함의가 담겨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좀 이러한 뉘앙스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 경제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따른 결과로 저희가 패드워치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옵션 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녹여놨는지를 계산해 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 네모 박스에 11월 FOMC에서 98.4%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FOMC는 74.6%로 금리 네.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가 7월, 8월까지는 트렌드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9월 기준으로 좋았다라는 거고요. GDP에 지금 속보치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GDP를 여러 가지 미리 산정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미국의 3분기 GDP가 상당히 견고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지금 데이터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상단은 오히려 낮춰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녹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연준 위원들은 왜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되는 이 랠리를 좀 막고자 하는 노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 심리적인 영향이 크고요. 네. 채권 시장이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준 그로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 텀 프리미엄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역할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연준 측에서는 대략 내년도까지 어떤 정도의 계획을 지금 세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발언에서 유추해 봤을 때. 우선 내년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준의 스탠스는 점차 바뀌겠죠. 아무래도 물론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호황을 보인다면 꾸준하게 하이어 포 롱거를 외치겠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점차적으로는 되돌려지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밤사이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네. 빌 형제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빌 에크먼이라든지 빌 그로스의 월가의 채권 투자 그루들이에요.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루들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채권에 대해서 우리는 숏 커버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걸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숏 커버다. 숏 커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숏은 매도잖아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커버했다는 되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가격이 그동안은 계속 약세를 보여왔잖아요.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건 국채 가격은 빠졌다라는 건데 그러한 숏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림의 포지션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숏 커버를 했다라는 거는 국채의 상황이 좀 뒤바뀔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로 뭘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자동차론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택시장 이런 거를 잘 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견고함이 유지될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숏커버가 유입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해시펀드도 비슷한 영향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상당을 찍었다가 5%에서 다시 한번 하회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연출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행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변곡점 가능성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좀 이 관련된 이슈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전에 8월에도 비레크번이 이제 3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갈지를 이미 밝힌 적이 있었고 결국에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실제로 움직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시세 조종이나 뭐 이런 혐의로는 이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레크먼은 그 전에는 나는 채권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5%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시장의 충격이 컸는데 5% 정도 수준으로 오니까 나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다른 시그널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과 논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포지션 조정, 시세 조정의 어떤 차원에서 이런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런 어떤 채권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그 전에는 상승이었다면 금리 면에 있어서 지금은 금리가 좀 하락할 거다라고 말을 변경시킨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경기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깔려 있는 게 전쟁에 대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전쟁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마스 지역의 병원을 타격해서 그 안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뭐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속보성으로 잠깐 나왔지만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푸틴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뒤섞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이슈는 계속돼서 확전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는 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10월 20일 정도에 미국의 인질 2명이 다시 한번 소환되었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인질 2명이 하마스로부터 다시 한번 인도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마스 입장에선 뭘 얘기하고자 싶은 거냐라고 했을 땐 지금 인질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런 네. 차원도 있지만 야 인질이 지금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상 공격은 너희가 잠깐 멈춰라 라고 네. 물리적인 어떤 행태를 얘기했을 수 있다. 즉 하마스 입장에서는 지금 물리적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 아무래도 인질에 대한 협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첫 구호 물품이 하마스 내로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제 그 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허락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갔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톤 대 톤이 상당히 강해서 강과 강이 맞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떤 톤이 조금은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어떤 틈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외교적 협상으로 우리가 이걸 딜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의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2%대 하락을 했고요. WTI가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차원에서 압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라는 건 흔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하이어풍 롱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약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으로 오면 채권의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전쟁 상황 역시나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연결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 채권의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로들 입장에서는 변곡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채권에 투자했다라는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여전히 4%에서 5%까지 꾸준하게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밤사이에 지금 2명의 발언으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방향이 수시각각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어떤 매크로적 뷰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고용,
소비 이런 큰 틀에서 예측 가능한데 이벤트로 인해서 채권에 대한 수급이 변화하거나 심리가 변화하는 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단 채권 투자뿐만이 아니지만 채권 면에 있어서는 대응의 전략이 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대응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릴 땐 두 가지 정도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DP도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나오고 소비도 좋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연준위원회이 맨날 발언하는 데이터 디펜던트를 의하면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라고 한다면 사실 9월 데이터 그리고 GDP라고 한다면 3분기 GDP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선행지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경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PMI 지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만큼 수주가 들어갔는지 신규 주문 건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주택시장이라고 한다면 신규 착공 허가 건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만큼 주택시장에 허가가 많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선행 지표를 보면서 미국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트렌드와 그 추세가 어느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추세 속에서 좀 변곡점이 확인이 된다, 변화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땐 투자 포지션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변곡점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롱텀을 가지시고 좀 더 아무래도 지금 고점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 압력은 우리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에서는 채권 금리가 언젠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이제 채권 시장이 이벤트에 의해서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또 전쟁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대응의 영역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미국 경기와 관련돼서 이 투자 포지션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